일본 대기업에서 6년간 일했던 한 여직원이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후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수많은 일본 직장인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직장 문화를 경험한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커피포트 옆 구석 자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비서가 어떻게 전문가로 대접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안정적인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한국으로 향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믿기 어려운 실화를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미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도쿄의 한 대기업 본사 32층, 그곳에서 저는 임원 비서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정확히 그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를 끓이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제 일과였어요. 하지만 제 자리는 언제나 회의실 문 바로 옆 커피포트와 복사기 사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속기록을 작성했어요. 중요한 계약건이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들이 오갔지만 제게는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가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회의 중에 제가 준비한 마케팅 자료에 대해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임원들이 자료의 완성도를 칭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상사인 다나카 부장이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했다고 답하자 다나카 부장은 그렇다면서도 제가 이해하고 만든 것은 아니고 그냥 시킨 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나카 부장은 계속해서 저는 들은 것을 기록하기만 하면 되고 생각은 자신들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6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존재는 필요했지만 제 목소리는 불필요한 자리였던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그냥 비서로만 봤고 임원들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회의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말할 기회가 없었고 설사 제안을 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평소처럼 회의록 작성을 위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마케팅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 저는 문득 더 효율적인 방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손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다나카 부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월요일까지 보고서로 만들어달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회의 내용만 정리하고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넣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는 단순한 기록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제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 창의적인 생각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킨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 충격적인 사건은 평범한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야마다 과장이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이나 되어서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비서 일이나 하고 있다니 참 안쓰럽다고 말하더군요.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치면서 덧붙였습니다. 여자가 나이만 먹고 제대로 된 일도 못 찾으니 회사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웃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농담을 나누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요한 해외 계약서를 번역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마감일이 촉박해서 야근을 해가며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번역 내용 중 일부가 조금 늦게 완성되었어요. 그것도 고작 30분 정도 늦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회의실에서 그 계약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다나카 부장이 갑자기 제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다나카 부장은 제가 번역 작업을 제때 끝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여자는 역시 꼼꼼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자들은 감정적이라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특히 나이든 미혼 여성들은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남성 임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치 당연한 이야기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항변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른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거나 아예 저를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다른 여직원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토는 이제 끝났다. 부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찍히면 승진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도 제가 화장실에 있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제 책상 주변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동료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회의에서는 더욱 조용히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이 일본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 모두가 조용히 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들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어요. 일본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인사팀에 상담을 요청해봤습니다. 인사팀 과장인 스즈키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긴 했지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회사 내에서 그런 일들은 흔한 일이고 여직원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스즈키 과장도 여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여성으로서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참고 사는 것이고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고 여자가 너무 목소리를 높이면 결혼도 못한다고 걱정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저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회사 동기였던 미키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키 씨는 제 상황에 동조하는 듯 했지만 결국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했어요. 일본에서는 원래 그런 거라고 서구 사회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손해라고 조언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차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도 어려워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결국 저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남들은 다 잘 적응하고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점 더 조용해지고 더 빨리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일을 처리하고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남아서 다음날 업무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검토하고 또 검토했어요. 회의에서는 더욱 조용히 있으려고 노력했고 동료들과도 필요한 업무 이야기만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용해질수록 사람들은 제 존재를 더욱 무시했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점점 배제되어 갔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구조를 혼자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 예상치 못한 기회는 바로 한국 출장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다나카 부장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 엄격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서울에 있는 협력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통역과 업무 보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원래 이런 출장은 다른 직원들이 담당했는데 갑작스럽게 공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업무를 맡기겠다고 통보했어요. 다나카 부장은 계속해서 주의사항들을 나열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보수적인 사회이니 각오하라고 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시각이 일본보다 더 엄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거나 의견을 내지 말고 오직 지시받은 일만 하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한국 사람들은 서열을 중시하니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성들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회사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마치 저 혼자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나카 부장의 말과 비슷했어요.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회식 문화도 강하고 상하 관계가 분명하다는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동료들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다카하시 씨는 한국 남성들이 매우 거칠고 무례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일본 여성들을 우습게 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서 일본 사람 입맛에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출장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면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출장을 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핑계를 대고 빠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회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에게 출장 이야기를 했을 때도 걱정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이 아직도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라고 하시면서 혹시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닐지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외국 출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어가 들릴 때마다 긴장이 되었어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었지만 비즈니스 상황에서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불안감을 줄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나카 부장의 말처럼 조용히 있고 시키는 일만 하자.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자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하게 될 일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제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협력업체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계속 났어요. 다나카 부장의 경고들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높은 빌딩의 15층에 있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는데 일본 회사와는 또 다른 세련됨이 있었습니다. 리셉션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리고 곧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김민준 차장이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김 차장은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편안히 앉으라고 하면서 일본 시장을 잘 아신다니 정말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저를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전문가로 대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김 차장은 계속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일본 소비자들의 성향은 어떤지 등등. 마치 제 의견과 경험을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다른 팀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팀원 중에는 여성들도 여러 명 있었고 그들도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 차장이 저를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일본 시장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김 차장과 다른 팀원들은 계속 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은 어떤 것인지, 마케팅 포인트는 무엇인지, 가격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처음에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는 제 의견을 묻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본 시장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더군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차장이 저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어요. 일본에서라면 혼자 먹거나 다른 비서들끼리 모여서 먹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프로젝트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도 대화가 이어졌는데 업무 이야기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었어요. 김 차장은 제게 서울은 처음인지, 한국 음식은 어떤지, 일본과 다른 점이 있는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팀원 중 한 명인 박지은 과장은 자신도 일본에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서 일본 직장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본 회사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꼼꼼하다고 칭찬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제안한 마케팅 아이디어에 대해 팀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갈 때쯤 김 차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내일도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덧붙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정말로 저를 한 명의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더욱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양사의 임원진들이 참석하는 계약 체결 최종 검토 회의였습니다. 전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는데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복잡한 계약서 조항들을 대조하면서 번역 작업을 했어요. 마감 시간에 쫓겨서 야늦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서 회의 자료들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가 전달한 자료 중에서 중요한 수치 하나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본 본사에서 받은 원본 자료를 잘못 해석해서 번역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고 며칠 동안 다른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을 테니까요.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차장에게 가서 실수를 보고해야 했어요. 김 차장은 다른 팀원들과 함께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실수를 설명했어요. 김 차장의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바로 팀원들을 불러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려웠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제 실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팀원들의 반응도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구도 저를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어요. 박지은 과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발견한 것이 다행이라고 했어요. 회의 시작 전에 알게 되어서 수정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이런 복잡한 계약서에서는 실수가 생기기 쉽다고 함께 고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제 실수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김 차장은 즉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30분 늦춰달라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팀원들과 함께 수정 작업에 들어갔어요. 저도 함께 참여해서 올바른 내용으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수정 작업을 하는 동안 김 차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실수를 통해서 더 꼼꼼한 검토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값진 경험이라고 덧붙였어요. 다른 팀원들도 자신들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누구나 중요한 순간에 실수해 본 적이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마치 제 실수를 위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수정되었어요. 김 차장은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수정된 내용을 발표했고 제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된 것처럼 진행했어요.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김 차장이 개별적으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질책이나 훈계가 아니라 정말로 제 성장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했을 때는 빨리 공유해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숨기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것 같았어요. 실수가 개인의 낙인이 아니라 팀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경험일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김 차장과 팀원들이 배웅을 나와주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표정이었고 다음에 또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니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어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존중과 인정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어요. 도쿄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제 자리는 여전히 커피포트 옆이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예전과 같았어요. 마치 제가 일주일 동안 다른 세계를 경험한 것이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나카 부장이 저를 불러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성과와 한국 팀과의 협력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가 제안한 마케팅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프로젝트에 반영되었는지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다나카 부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계약서 번역이나 회의록, 정리 같은 기본적인 업무만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기 회의가 있었는데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다나카 부장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기여한 부분들이 모두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단순히 통역과 자료 정리만 담당한 것으로 축소되어 설명되었습니다. 회의 중에 임원 중 한 명이 한국 측에서 제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피드백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다나카 부장은 그것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했습니다. 여자 직원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예의상 좋게 말해준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받았던 존중과 인정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일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의 대화도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혹시 무례한 일은 없었는지만 궁금해했습니다. 야마다 과장은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고생했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출장은 남자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했던 따뜻함과 존중이 선명하게 기억나면서 현재의 상황이 더욱 참기 어려워졌어요. 마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또 다른 모욕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중에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사소한 오타가 발견되었는데 다나카 부장이 공개적으로 저를 질책했어요. 여자는 역시 꼼꼼하지 못하다는 말과 함께 한국에서 며칠 일했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고 비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 제가 실수했을 때 김 차장과 팀원들이 보여준 반응과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실수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제로 봤는데 여기서는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곳에서 일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선택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것이 현실이라면 왜 여기서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제 가능성을 묻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제가 경험한 그 따뜻함과 존중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제 가능성을 묻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나카 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의 그 표정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여자가 제 발로 회사를 나간다니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게 확신을 주었거든요.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의 반응도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대부분이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정적인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자가 나이 35에 직장을 옮긴다는 것은 무모한 선택이라고 만류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하고 한국 취업 시장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만난 김 차장에게도 연락을 드려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 차장은 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 자신의 회사에서 일본 시장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경험과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몇 차례 화상 면접을 거친 후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저는 서울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의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김 차장은 팀원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말했어요. 일본 시장 전문가로 합류하게 되어 정말 든든하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일본 진출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동료들이 제 아이디어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일본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어느 날 중요한 발표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는데 팀장이 회의 후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더 체계적인 검토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실수를 예방하자고 제안했어요. 실수를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개선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였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를 동등한 동료로 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위계질서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가 이어졌어요. 1년이 지나면서 저는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된 것이에요. 제 전문성을 인정받아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승진 발표가 있던 날 팀원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제 성공을 기뻐해 주었고 앞으로도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니 일본에서 일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 밝게 빛나는 눈빛. 이것이 진짜 제 모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서울로의 이주는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존중받고 실수도 성장의 기회가 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무너졌던 자신감이 여기서 다시 세워졌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존중 속에서만 진짜 가능성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토 유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직장 문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예요. 한국의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직장 문화가 일본 여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한 것이죠. 존중받는 환경에서 개인의 진정한 가능성이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어요. K컬처의 힘은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직장 문화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희망찬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실 수 있습니다. 실 수 있습니다. 실 수 있습니다.